서커바이러스와 마이코플라즈마를 한 병에 포실리스 PCVM. 안녕하십니까. 팜스링크 환경사업부 팀장 신동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물반응조 미생물 대사과정에 관련된 기본 이론과 그리고 그 이론을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심화된 과정에 대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미생물 반응의 기본 이론과 생물 반응조를 어떻게 설계가 적절하게 됐는지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앞서 개요 부분에서 설명드린 생물 반응조 인발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 미생물에 관련 기본 이론 중에서는 미생물군에 대한 정리가 있습니다. 수많은 미생물군이 있지만 미생물 수처리 엔지니어링에서 크게 분류하는 것 중 하나는 종속영양군인지 혹은 이제 독립영양군인지 하는 여부인데요. 생물반응조에 이제 살고 있는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그 갈색 계열의 이런 그런 물들이 많이 보이실 텐데, 그런 물들 자체가 미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미생물들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미생물이 어떤 군집이 돼 있는지, 그리고 그 미생물들마다 특성이 다른데 그 미생물들을 이제 카테고라이즈 한 것이, 그 중에 큰 것이 하나가 종속영양군과 독립영양군이라고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종속영양군은 분뇨나 기타 유기물질, 즉 외부 탄소원 섭취로 탄소를 얻는 미생물군입니다. 쉽게 말해서 약간 동물성 미생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공식적이지만 동물성 미생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독립영양군이라는 박테리아도 있는데 이 독립영양군은 식물에서 유래되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식물이 광합성할 때처럼 이산화탄소를 먹고 이제 무기탄소원, 즉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탄소를 얻는 미생물군입니다. 그러니까 종속영양군은 이제 동물성처럼 외부에 있는 음식을 먹고요. 그리고 독립영양군은 공기 중이나 물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먹는 그런 식물성 군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풍부한 외부 탄소원, 즉 가축 분뇨를 섭취하는 그런 종속영양군이 대사 속도나 증식 속도가 독립영양군보다 약 100배 내지 200배 내지 대사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 특성이 있고요. 폭기존의 미생물부터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폭기존의 종속영양 박테리아는 우리 몸의 신체 대사와 매우 유사하게 외부 탄소원과 즉 분뇨와 산소를 흡수해서 세포를 합성하고 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요. 그리고 폭기존의 독립영양 박테리아는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흡수하고 암모니아를 전자공역체로 해서 증식에 필요한 에너지를 흡수하고 세포를 합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소이온이 불산물로 발생돼서 pH가 내려가고 물과 암모니아가 산화된 형태인 또 질산성 질소가 발생해서 폭기조에서는 독립영양군에 의해서 질산화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영양군은 반응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폭기조가 무산소조보다 약 5배 내지 6배 정도 큰 상황이죠. 폭기조가 이렇게 매우 넓은 이 이유가 독립영양군이 질산화를 하는데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산소조에서는 종속영양군만 반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산소조에서는 우리 몸에 질산성 질소가 있을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폭기조에서는 분뇨의 산소를 호흡하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내뿜어내는데, 이것이 산소가 없을 때는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몸에서도 질산성 질소를 먹게 되면은 그 질산성 질소가 이 헤모글로빈의 산소 운반을 방해합니다. 헤모글로빈의 산소 운반을 산소 대신 질산성 질소가 붙어서 이제 머릿속에 산소가 가지 않고 질산성 질소가 가는 그런 이상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몸에서 이제 빨간색이
푸른색이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은 이런 푸른색을 발생하는 청색증이라는 걸 발생하는데, 그런 병을 유발하는데, 미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생물도 산소가 없을 때는 산소 대신 질산성 질소를 이용하게 되고요. 그 이용하는 반응을 무산소조에서 이용해서 질소를 제거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뇨를 먹고 산소 대신 질산성 질소가 전자를 받아서 환원돼서 질소가스로 날아가게 되고요. 따라서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질소가스, 그리고 추가로 OH- 이온이 발생하게 되어서 pH가 올라갑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대사작용들은 대사 속도의 개념으로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 분야의 이론을 미생물 증식 속도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 증식 속도론을 이용해서 생물 반응조를 설계할 수 있고,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평가도 가능합니다. 그 밖에 앞서 말씀드린 BOD와 질소의 반응 비율 하고, 그리고 미생물의 호흡률을 분석하는 등의 다양한 생물 반응조 평가 및 운영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미생물 증식 속도론을 나타내는데 물질 수지식을 사용합니다. 시간에 따른 기질 농도 변화는 간단하게 유입량에서 유출량과 반응량으로 유입량에서 유출량과 반응량을 이제 빼기를 함으로써 성립을 하는데요. 이 단순한 원리를 바탕으로 물질 수지를 세우고 식을 정리를 하면 이런 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소하실 수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직접 해를 구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관련 모델을 엑셀에서 수식화해서 팜스리크 측에서 공유할 예정이니 편하게 보시고 참고해 보시는 정도로 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장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생물 반응조의 미생물 증식 속도를 구하는 예시이고요. 이런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해당 미생물군의 반응 속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물 반응조의 질산화 성능 혹은 탈질 성능을 예측이 가능한데요. 해당 생물 반응조 모델링 이런 방법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생물 반응조를 평가하거나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프로그램에 하나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해당 동일한 모델입니다. 이런 모델링을 이용해서 이런 정화처리 시설의 질소 처리 성능을 파악을 미리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농장의 정화처리 설계 상황입니다. 미생물 증식 속도 모델을 적용 시에 생물 반응조 미생물 농도를 5000ppm으로 운영했을 때랑 6000ppm으로 운영했을 때를 가정해 본 건데요. 이 경우에 6000ppm으로 운영을 했을 때 처리 상태가 질소 처리가 TN이 20ppm 아래로 처리되게끔 설계되어서 이 처리장은 양호하게 설계된 것으로 나옵니다. 또한 일 35톤의 농장 정화처리 시설 생물 반응조 검토 시에도 검토 결과 방류수 질소 농도는 약 100ppm으로 예상되는데, 실제 유출수 질소 농도는 90ppm 정도로 유출되는 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비슷한 원리로 돼지 출하로 질소 유입이 약 600ppm 가량으로 다소 낮게 나오고 있는데, 현재는 처리가 양호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돼지가 그때는 총 500두 돼지밖에 되지 않았는데, 최대 사육두수인 약 5000두 가량 이제 입식이 완벽하게 되면 분노량이 증가하고 농도가 증가할 거기 때문에 약 2000ppm까지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질소 유출은 약 한 280 정도 유출돼서 질소 기준이 초과할 것 같다라고 모델을 통해서 미리 예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해당 생물 반응조 미생물 증식 속도 모델을 수식으로 구성하였는데요. 노란색 부분에 생물 반응조 운영 임자들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무산소조 용량이 몇 톤이고 폭기조 용량이 몇 톤, 유량이 가축 분뇨 유입량이 어느 정도 되고 BOD 농도와 질소 농도, 유입 농도, 수온 등을 입력하게 되면 초록색 입력 칸에 이제 결과값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폭기존의 불호 설계 방법과 관련된 이제 필요 공기량 계산 과정입니다. 생물 반응존의 필요 공기량은 분뇨 성분, 즉 BOD 성분을 모두 제거하는 데 필요한 산소량과 미생물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량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즉 이제 BOD를 먹는 데 필요한 양과 미생물의 호흡에 필요한 양의 합이죠. 따라서 생물 반응조의 필요 공기량 산출이 필요하시면 노란색 부분에 조건을 넣으시고 초록색 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부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서에 수록된 그런 공기량을 산정하는 방식과 관련 전공 서적이나 문헌을 참고한 계산 결과를 함께 초록색 란에 출력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생물 반응조 미생물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미생물 인발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에 관련된 이론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생물 반응조 미생물 인발은 미생물이 먹이를 먹고 증식하는 양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설계된 미생물 양보다 초과 증식하는 양만큼 정확하게 버려주는 기술인데요. 그 시작도 역시 물질 수지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시간에 따른 미생물 변화량은 미생물 유입량과 미생물 유입량이 있고 생장에 세포가 성장하는 양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미생물 반송해서 빼주는 양, 또 미생물 유출로 인해서 양을 빼주고 내생호흡에서 미생물이 점점 감소하는 양을 뺀 값이 됩니다. 그래서 미생물 유입량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미생물이 증식하는 양과 내생호흡량, 그리고 유출량, 반송량, 즉 유출량은 곧 인발량이 되겠죠. 이런 양들을 고려해 주어서 인발량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 식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다음과 같이 노란색 란에 운전 조건을 입력해서 초록색 란의 그래프로 해당 조건에서 운영 시 미생물 예상 농도가 산출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조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약 5000에서 6000 ppm 사이에서 미생물이 운영된다는 결과값이 나온 거고요. FMB도 이때 자신의 생물 반응조에서 운영되는 FMB 값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정리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처음에는 종속미생물과 독립미생물군의 존재와 대사 메커니즘에 말씀드렸고, 생물 반응조를 설계하거나 성능을 미리 예측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인발량과 관련해서 생물 반응조 미생물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슬러지 인발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가축 분뇨는 미생물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체류 시간이 길어서 슬러지 자산화량이 큽니다. 따라서 운영 중에 인발을 하지 않아도 원활하게 운영되는 농장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하지만 인발이 필요한 경우에 계획된 농도로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인류량의 약 10% 정도를 매일 인발을 하면서 적정 미생물량을 맞춰드리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해당 미생물 운영 관련 수식 모델을 제공해 드리오니 팜스링크 총에 연락을 주셔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도 현장에 대한 이슈 사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물 반응존의 미생물 대사 과정에 대한 심화 이론과 그 이론을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가압부상조에서 혼화 응직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